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강드림의 부동산세법 이재주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이론 총정리 시간으로서 우리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2023년도 새롭게 나온 교재니까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동산세법은요,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첫째, 조세 총론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었다라는 걸 먼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순서상 우리 조세 총론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조세 총론요, 평균적으로 뭐 두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또 세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두 문제 정도가 가장 평균적인 출제 경향이다. 이것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총론을 공부할 때 여러분한테 제가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총론이. 왜냐하면 우리가 개별적인 강론을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그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은요, 그냥 편안하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좀 체킹해 두시고,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온대라고만 좀 인식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론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피드백해서 처음부터 다시 들어오면 이제 그때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조세 총론 공부할 때 그냥 마음을 비시고, 이런가 보다, 세법이 이런 거구나라고만 그냥 감을 잡아 두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조세 총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세 총론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요, 조세가 뭐냐라는 조세에 대한 의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책 보시면은 우리 전체적인 우리 조세 총론에 대한 구조,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된 구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 구조를 잡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조세가 뭐냐, 여기서 우리 출제 경향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조세의 개념과 특징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인사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조세란 말이 익숙치 않은 말이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 세금을 우리는 강학상 또는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조세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목은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러면 세법은 결론은 세금에 관한 법률이 세법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기본서를 보시면 세금이란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세금에 관련된 법률을 공부를 하는데 왜 세금이란 말이 안 나오지? 바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조세라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조세라는 것은 뭐를 말한다? 세금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학문적으로는 또는 강학상 할 때는 조세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부담 없이 읽어만 보시면 돼요. 우리 한번 잠깐 보면 세금 뭐 아시죠, 여러분? 자,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여기서 여러분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조세를 부과하는 권리를 가진 자, 즉 과세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만 세금이 될 수가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은 이거는 세금이 아니라 이거는 공과금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 시간에서도 좀 많이 들어보셨죠? 뭐 재건축 부담금, 이렇게 끝자가 부담금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세금이 아니라 이거는 공과금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때 세금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왜 부과하는 거냐는 얘기죠. 바로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수많은 공공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것에서 필요한 비용을, 즉 재정정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전통적인 목적이고요. 요즘은 특히 우리 부동산 세금, 뉴스 시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세금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여러분? 부동산 세금.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할 거냐, 완화를 할 거냐, 이런 것이 계속해서 여러분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단순히 재정정비에 충당할 목적은 물론이고 이러한 조세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금은 누구한테 부과하느냐? 즉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 요건을 충족한, 그러니까 세금은 아무한테나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사람한테만 부과되는 거죠. 그때 그 국민이나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과세권자와 납세무자 두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저는 과세권자의 납세무자예요? 당연히 납세무자죠. 그럼 우리 여러분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저는 세금 별로 내고 싶지 않아요.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 가능하면 후배 세무사한테 야, 소득세 적게 나오게 환급 받을 수 있게 너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 못 받는 줄 알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뉴스 시간이 많이 나오죠. 종합부동산세 많이 나온다. 양도소득세 많이 나온다. 취득세 많이 나온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세액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데 왜 피하는 거죠? 왜 세금을 안 내려는 거죠? 바로 이거죠, 여러분. 특별한 반대 급부 없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내가 세금을 냈으면 그 세금을 낸 것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뭐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세금은 내기만 하지 직접적 개별적으로 반대로 급부로 받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무보상성이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냈다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금을 내려고 그런다, 안 내려고 그런다. 안 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돼요. 납세원의 속성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관청은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국민이나 주민은 가능하면 세금을 부과하려고 그래요? 부과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 그러면 당연히 과세권자는 부과를 하려고 그랬죠. 바로 여러분 여기서 이걸 느끼셔야 돼요. 세법을 공부할 때 과세 관청은 가능하면 세금을 부과하려고 그런다, 안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어떤지 피하고자 한다, 부담하고자 한다? 피하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이 세법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과세 관청은 자꾸 떼려는 거고 납세 의무자는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과세권자의 납세 의무자 속성이고 이게 법률, 우리 세법을 공부할 때 이런 용어가 계속해서 이런 의미의 규제가 많이 나온다는 걸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거죠. 법률에서 강제로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강제로 부과하는 것이 바로 보다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자, 이때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조세 특징이 있죠. 요 조세 특징은 개별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X 표시해 두시고 그냥 가볍게 부담 없이 읽어만 보세요. 그래서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그냥 읽어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뭐 우리 중요 기출 문제가 나오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한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우리 복습하는 의미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때 여러분 여기서 물납이라는 것은 또는 분할납부라는 것은 납세 의무 편의 제도야.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고액의 납세원한테 좀 납세 의무 이행할 때 편의로 봐주는 제도가 바로 물납과 분할납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는 것이 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런 문제 나올 때 여러분 이렇게 박스가 나왔죠. 여러분 이걸 저는 뭐라 하냐면 박스 열거 문제라고 합니다. 박스 열거 문제. 이런 박스 열거 문제는 푸는 스타일, 방법, 요령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 푸는 스킬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박스 열거된 문제가 나오면 이때는 이걸 다 푼 다음에 답을 찾으면요 100% 맞추지 않는 이상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접근해서 아닌 걸 기억하다 보면 여러분 두세 개만 풀어도 답이 딱 손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내리 꼽으시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물론 저랑 같이 공부할 때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게 여러분 다른 분하고는 안 나타나요. 자, 그럼 한번 보죠. 처음 공부하신 분은 어려워요. 일단 기업,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합소득세.
자, 여러분이 이미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소득세 다 나고 계실 거예요. 이때 요 종합소득세는 여러분 분납은 인정이 됩니다. 분납은 인정이 되는데요. 물납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물납이 인정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기억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왜? 조건이 뭐였죠? 둘 다 인정되는 걸 요구했잖아. 근데 이건 우리 종합소득세는 하나만 인정되니까 기억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 나와 있는 거 지워버리면 1번 지워버리고요. 2번 지워버리고요. 예, 우리 5번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 가지고 몇 명 없앴어요? 5개 중에서 3개 없앴잖아. 이걸 여러분 전문용어로 1타3피 그러는 거야. 가장 막강한 무서운 무기예요, 여러분. 아신 분은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다, 여러분. 1타3피 끝난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3개 중에서 5개에서 3개 없으니까 2개 남았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죠. 자, 니은 종합부동산세, 소위 말하는 부자만 낸다.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만 내는 세금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죠. 자, 이때 이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분납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물납은 인정이 안 돼요. 실제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도까지는 물납이 인정됐다가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종합부동산세도 분납만 인정되고 물납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니은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나온 게 있나요? 3번 지워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몇 번 남았으면 답은 4번이죠. 그럼 우리는 이거 다 풀지 않았잖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면 5개 중에서 2개 풀고 답 찾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우리 부동산 세법 저랑 같이 공부하면 이렇게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취득세는 여러분 분납과 물납이 모두 인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재산세, 도시지분 이게 바로 분납과 물납 두 가지 모두 인정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소방본 지역 자원시설세는 이제 작년이죠. 2022년부터는 분납이 인정됩니다. 재산세가 분납 대상이 되면 지역 자원시설세도 분납할 수 있는 길을 터졌어요. 그전에는 분납이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역시 물납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분납과 물납 두 가지 모두 인정돼서 리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것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이 바로 우리 20페이지에 나왔던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넘어갈까요, 이제? 우리 이제 2장 조세의 분류가 되겠네요, 여러분. 자, 이 조세의 분류가 여러분 전통적인 출제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난이도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시험이 많이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나왔던 부분이지만 지금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조세는 부과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즉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세와 지방세 요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는 글자 그대로 여러분 누가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국가가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국가.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국세는 지금 오늘 현재 국세는 1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모든 국세는요, 항상 중앙정부가 부과한다. 즉, 국세의 과세권자로 누가 나온다면 정부가 나온다라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우리 종합소득세 이런 국세 14가지가 있는데 14가지 국세는 무조건 정부가 과세권자로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시험 대비로는 여러분. 예. 그럼 우리 한번 지방세를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방세. 자, 지방세는 여러분 글자대로 누가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주세요죠.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국가가 부과할 때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세가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여러분 지방세는 11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는 국세 14가지의 종류와 그 다음에 지방세 11가지를 다 물어보냐 시험에는 다 그러진 않아요.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물어보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세 쪽에서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걸로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 취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록면허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 지방세에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 재산세가 따로 나오죠, 여러분. 여기 재산세. 그래서 결론은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공부하는 지방세는 일단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 공부로서 공부할 지방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 지방세는요 특징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이 지방세 종류에 따라서 이 과세권자가 다릅니다. 과세권자가 다르다. 즉 도지사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고 그러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고 그러면 시장이나 군수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고 구청장이 부과하는 구세가 있고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부과하거나 특별자치시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우리가 시험 대비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에 따라서 과세권자가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잠깐 요거 좀 보죠. 시험에는 나오진 않은데 우리가 좀 알고 공부하면 좋은 것이 있어요. 자, 지방세는 누가 부과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지방자치단체는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상하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상급, 그다음에 하급. 이때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뭐라 하냐면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요 밑에 하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가, 의원들 선거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표가 바로 뭐죠? 도죠. 도. 그리고 요 도 밑에 바로 뭐가 있냐면 시 또는 군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도 밑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뭐가 있다면 시 또는 군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 그 다음에 뭐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북도죠 여러분. 그다음에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기본적인 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고요. 이 도 밑에 뭐가 있다면 시 또는 군이 있는 거죠. 이때 시는 보통 도시 성격을 띠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요. 군은 바로 농어촌, 그래서 도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 시가 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 성격을 띠고 있으면 군이 된다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잠깐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보겠죠. 경기도, 성남시,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분당구, 그 다음에 뭐 임해동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아마 맞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바로 경기도가 뭐가 되는 거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남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다. 그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에 살고 계신 분은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할 때 경기도 도지사 선거했고 성남시장을 선거했습니다. 이때 바로 경기도가 뭐고 광역이고 성남시가 뭐다? 기초지방자치단체다 거죠. 그러면 이때 분당구나 임해동은 지방자치단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도와 동급으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 바로 특별시와 광역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서울특별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뭐 울산인가 여기 다 뭐죠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죠.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그러면 이때 서울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지사와 동급의 뭐라는 얘기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나 광역시,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가 있죠 구.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바로 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그럼 이때 서울특별시가 뭐가 되는 거고 바로 광역이 되는 거고 강남구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남시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만 특별시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라 해서 다 똑같은 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부산 한번 갑시다. 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한번 해볼까요? 해운대구 반여동. 제가 군대 생활을 여기서 해서 조금 압니다만
그럼 이때 부산광역시가 뭐가 되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고 해운대가 뭐가 되는 거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다. 알고 계시죠 아마? 아마 이론 기초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실 거라 봅니다. 근데 잘 안 듣는 분들이 많아갖고 그냥 곧바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지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즉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대표적인 취득세가 이에 해당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다음에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할 때는 이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재산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여러분 요거는 숙지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시는 부분이야. 별표 하나 정도 표시해 두시고요. 물론 이거 취득세 말고도 여러분 지방교육세라든지 또는 뭐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광역과 기초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는가 하면 광역과 기초가 짬뽕이 돼서 부과되는 게 있죠. 제가 입문 과정에서 말씀드렸었지만 뭐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바로 등록면허세가 되죠. 등록면허세.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특강시장이나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지방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요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요 세 가지는 기본으로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에 따라서 과세권자가 다르구나라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걸 다 외워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고 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해 두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죠.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 세목이 아닌 것은 실제 기출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특별시장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아닌 거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거 5개 다 외워야 되냐? 그럴 필요 없죠.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누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죠? 특별시장이 부과되는 것이 아닌 거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 등록면에서는 특강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과되죠? 도지사가 부과하는 지방세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몇 번 되는 거라면 등록면허세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 등록면허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다?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조세 수입의 용도, 사용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보통세와 목적세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예전 초창기 때는 시험에 나왔었지만 요즘은 뭐 이 정도는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통세가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세가 예외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세를 분류할 때 일반적인 것과 예외적인 거로 구분할 때 여러분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외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고 예외적인 것이 아니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목적세가 예외적인 거니까 여러분은 예외적인 목적세를 잡아놓고 목적세가 아니면 뭐다? 여러분 보통세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외울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바로 시험 공부 요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목적세는 종류 정도를 한번 좀 알아봅시다. 종류 정도는. 그래서 국세주소 3가지가 있고 지방세주소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 국세주소 목적세로 나와 있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래서 국세주소 3가지가 있죠. 지방세는 여러분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세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 종류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어디다 부과하는 거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거냐,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 5가지가 목적세에 해당하는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럼 저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면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순서 바꾸면 그냥 교교농이 되는 거죠. 뭐 교교농.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대 지자,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때 지자. 그럼 여러분 요 앞글자 따서 교교농 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딱딱하게 교교농 지지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 금방 까먹어요. 요걸 약간 이제 랩을 해주면 되는 거죠. 교교농 지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노래방 가시는 거 좋아하죠? 저는 노래방 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약간 리듬 타주면서 교교농 지지요 뭐 이러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아니면 다 뭐란 얘기야? 보통세. 아시겠죠? 네, 과거에는 나왔어. 우리 공인중개사 1회 때 시험부터도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1회 때 나온 게 지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수준이 한참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끔가다 뭐 공인중개사 1회 때, 2회 때 공부해서 합격했다. 그런 분들 지금 공부 양으로 하면은 절대 합격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이나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세 대상의 규속 요배에 대해서 크게 인세와 물세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개념적으로 정리할 것이 인세라는 것은 글자로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예요. 사람. 납세 의무자 개별적인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하나하나씩 고려해서 부과되는 성격을 바로 우리 대인세 또는 그냥 인세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사람 인자죠 여러분.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우리 소득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전형적인 바로 우리 대인세에 해당합니다. 물론 상속세 증여세도 대인세인데 이 상속세 증여세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물론 여러분이 관심을 가장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상속세 증여세 여러분 이거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 저는 되게 많이 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걸 못 받으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이 소득세 같은 경우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이 전형적인 대인세에 해당하는데 얘들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부담 없이 듣기만 하세요. 인세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 과세를 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납세 의무자별로 무슨 과세 여러분? 합산 과세. 그리고 보통 여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율은 여러분 누진세율입니다. 입문 과정을 들으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으실 텐데 입문 과정을 안 듣고 그냥 넘어오신 분한테 조금 생소한 단어죠. 자, 어쨌거나 대인세는 납세의무자 무슨 과세인데 여러분 합산 과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A 부동산과 그 다음에 B 부동산, 그 다음에 C 부동산 세 개를 갖고 있어요. 요거는 A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소재고요. B 부동산은 여러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C 부동산은 어디 갈까요? 경기도 성남시에 있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그러면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 몇 개라면 A, B, C 세 가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누군지 좀 친하게 지내고 싶네요. 자, 그러면 갑이 A, B, C 세 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인세다. 즉 그러면 누구 보라고? 물건을 봐라, 사람을 봐라, 사람을 보라는 얘기, 사람을. 그러면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 갑 거죠. 그러니까 갑한테 다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갑의 명의로 다 합산해. 그래서 이걸 갑이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여러분? 합산 과세. 이게 바로 납세입니다. 그래서 합한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커지는 무슨 세율이죠, 여러분? 누진세율. 여러분, 누진세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계단형 형태죠, 여러분. 계단형 형태의 세율이죠.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적용하는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경제 활동을 하셨다면 소득세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소득세는 여러분 과세 표준을 8단계로 구분하고요. 각 단계별로 그 세율이 6%부터 출발해서 15%, 24%, 35%, 38%, 40%, 42%, 45%까지 갑니다. 그래서 최저 6%부터 출발해서 최고 45%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가끔 가다가 공인중개사 개업했어요 교수님 와서 축하해 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 날 때 가끔 가다 갑니다. 마치 이렇게 근처가 그 지방이 지역에 가깝다든지 그러면 한번 들립니다. 그럼 가서 덕담해 줘야 되겠죠. 물론 뭐 화환 하나 정도는 사갖고 가겠지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죠. 대박 나셔서 소득세 45% 맞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법을 모르는 분은 아니 왜 나보고 세금 많이 맞으라고 그러는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소득세 45%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10억을 초과해야 되거든요. 과세표준이. 그럼 1년에 10억 초과해서 벌면 뭐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박 나는 얘기 여러분. 예. 그래서 거기서 왜 나보고 세금 많이 내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많은 돈 많이 벌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6%부터 15%, 24%, 35%, 30%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를 뭐라고 여러분? 누진세란다. 그러면 합한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대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물세는 그냥 물건을 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A, B, C 세 개를 갖고 있는데 자 대물세로 가신다 그러면 요 A 부동산 따로 과세하고 B 부동산 따로 과세하고 C 부동산 따로 과세하는 얘기입니다. 따로 과세합니다. 그럼 세 개가 있으니까 세금이 몇 개 나오는 게 그러면 세 개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뭐다 여러분 물세입니다. 그리고 물세일 때는 보통 비례세를 적용한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의미만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종류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에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인세, 물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우리 과세 표준의 표시 방법에 따라서 크게 종가세, 종량세란 말이 나오는데 자, 요거 한번 잠깐만 입문 과정에서도 설명드렸는데 한번 다시 여러분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법을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 결론 얼마예요? 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때 세액을 계산하는 요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난다.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조세는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과세산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과세산. 이때 요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현되는 조세. 이 금액으로 표현하는 조세를 뭐라고 여러분? 종가세라고 하는 거고요. 이 과세 표준을 물량으로 표시가 되는 거. 물량으로 표시가 되는 걸 뭐라 한다면 종량세라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종가세가 뭐다, 종량세가 뭐다라는 의미만 보시면 돼요. 우리 부동산세법은 대부분 다 종가세에 해당하고요. 종량세는 우리 부동산세법 중에서 등록면허세에서 아주 일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냥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세의 전가란 말이 조금 나왔죠, 여러분. 전가는 여러분 떠넘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떠넘기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책임을 전가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여러분. 떠넘기는 거죠. 즉 법률에 의해서 부과된 세금을 일정한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예정되는 조세. 이걸 우리는 간접세라 하는 거고 간접세가 예외적인 거라면 바로 직접세가 일반적인 거죠. 즉 조세의 전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법률상 납세 의무자와 실제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일치가 되는 조세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직접세라고 하는 거고요. 간접세는 납세자와 즉 법률에서 세금을 내야 될 납세 의무자와 그 실제 세금을 내는 담세자가 다를 걸로 예정되는 것을 우리는 간접세랍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간접세 대표가 뭐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 부가가치세 기억하시면 되죠.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여러분 우리 간접세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부가가치세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안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관에서 편의점 가서 물건 사죠. 그럼 물건 사서 이렇게 물건 영수증을 보면 거기에 물건 가격과 그 밑에 뭐가 포함됐죠? 여러분? 바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됐죠?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데 이 부가가치를 여러분 직접 세무서 가서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내는 거죠, 여러분? 사업자한테 냈죠, 여러분? 그래서 사업자가 그걸 받아갖고 세무서에서 내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가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데 세무서에 가서 내야 할 사람 누가라는 얘기라면 사업자라는 얘기죠. 이렇게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되지 않을 걸로 예견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그러고 이러한 간접세가 아니면 다 뭐가 되는 거다 그러면 직접세가 되는 거고요. 우리 부동산세법은 대부분 다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다 바로 직접세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를 해갖고 여러분 우리 교재 25쪽 정도에 나와 있죠, 여러분. 거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요 중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 좀 정리를 한다면 바로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재산세. 요거는 좀 알아두시 바라겠습니다. 별표 하나 정도 표시해 두세요. 요거는 시험에도 나오시는 부분이야. 지금에도. 재산세는 글자로 여러분 당의 재산에 대해서 직접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를 재산세, 또 어떤 교수님은 요거를 재산세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있다 보니까 그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무리군자를 써갖고 재산세군이라는 이렇게 사용하는 교수님도 계셔요. 어쨌거나 여러분 재산세는 그냥 당의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성격을 띠는 조세를 우리가 뭐라 한다면 재산세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에 무슨 말이냐? 여기 나왔죠, 여러분. 재산세라든지요, 종합부동산세라든지요, 또는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여기 우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 요거 하나 적어 놓으셔도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세 가지.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재지종 그럴 겁니다.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자 요거 지워버리고 그냥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얘들은 여러분 무슨 세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보유세입니다.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얘들 이 세 가지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당에서 부과하는 대표적인 보유세입니다. 제가 여러분 강의를 하면서 자 보유세 세 가지 뭐죠? 그러면 여러분 재지종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보유세 세 가지 뭐요? 재지종 이렇게 답변한다고. 그럼 얘들은 하나같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성격을 띠는 거죠. 물론 상속세, 증여세도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 재산세에 해당하는 것은 요 보유세 세 가지와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에 해당하는데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재지종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지방세는 여러분 우리 또 뭐가 있냐? 자동차세도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세도.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주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자동차에 목숨 거는 분도 많죠, 여러분. 저는 목숨 안 거는데 이것도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책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여러분 바로 지금 25쪽 나가 있습니다. 여기다 옆에다 이렇게 적어. 요거를 당해세라고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 적으라고요? 당해세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당해세. 그러면 나중에 이게 우리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당해세는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당권 등 저당권 뭐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하권 등 어떤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 피담보채권. 자, 이 재산세가 부과된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또는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된 재산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공매 경락이 돼갖고 경락가액을 결정하겠죠. 그러면 이때 경락가액을 법에 의해서 순서로 정해져서 배분이 되는데 이때 특히 요 당해세와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이 붙었을 때 경합됐을 때 어떤 것이 먼저 받아갈 거냐. 원래 여러분 우리 피담보채권과 그 다음에 조세채권이 붙었을 때는 날짜가 빠른 것이 우선적으로 받아갑니다. 날짜 빠른 놈이 우선적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해세는 특징이 뭐냐면 저당권 등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더라도 항상 얘들이 우선 전제를 받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당해세는 근저당권 등의 설정 일자와 관계 이시 없이 무조건 요 당해세인 재산세가 어떻게 한다? 우선 전제를 받는다. 이거는 여러분 꼭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표 표시해 놓으셨죠? 요 정도는 지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한번 좀 봐두시면 되겠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와 부가세라는 것이 있네, 여러분. 자, 부가세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좀 봐두셔야 되는데 좀 생소합니다. 가끔가다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부가세는 더해져서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를 바로 뭐라면 부가세랍니다. 부가세는 여러분 어떤 세금을 부과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 객체가 있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소득, 재산, 거래, 행위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부과된 조세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과세를 하는 이러한 이중과세 성격을 띠는 것을 이중과세 성격을 띠는 조세를 바로 뭐라냐면 부가세랍니다. 그래서 국세 쪽에서 부가세로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지방교육세라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좀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지금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나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공부하고 나면 알게 될 겁니다. 일단 개념만 정리하면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 취득했어.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주택을 취득한 거죠. 드디어 이제 무주택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저 주택 취득했습니다. 그럼 취득하면 세금에서 축하합니다. 부동산 취득하셨네요. 취득세 내세요. 이렇게 취득세를 내래. 너 부동산 뭐 했으니까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래. 그럼 취득세 내면 됐는데 이 취득세를 내면 이 취득세를 근거로 해서 한 번 더 뭘 더 내야 되냐 여러분 바로 농어촌 특별세와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 취득에서 뭘 내야 되고 기본적으로 취득세를 내야 되고 이 취득세를 근거로 해서 바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바로 얘를 보고 가는 취득세를 보고 가자는 거죠. 이때 요 농특세와 지방교세를 뭐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부가세 그러는 거고 요 취득세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세를 한다 기준되는 조세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부가세는 무슨 가세다 여러분 이중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뭘 냈어? 취득세 냈죠?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요 취득세를 기르서 한 번 더 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세를 한 번 더 내는 요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면 부가세를 한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구체적인 부가세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나와요.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좀 한번 보죠. 요것도 여러분 우리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요 부동산 활동, 즉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뭐하고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갑시다. 내가 부동산 뭐 했죠, 그러면 취득했죠. 자, 그리고 취득한 이후 목적에 따라서 취득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계에 뭐죠, 여러분? 보유가 있겠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면 뭐하죠, 여러분? 처분하겠죠. 이렇게 부동산 활동은 취득 활동, 보유 활동, 처분 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뭐가 똑같죠? 라이프 사이클과 똑같죠, 여러분? 취득해서 보유해서 처분하는 거죠. 출생해서 성장해서 사망하는 거 똑같죠.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해서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뭐가 부과되고 보유할 때는 뭐가 부과되고 처분할 때는 뭐가 부과되냐 요거를 좀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별표 하나 정도 표시해 두시고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걸 외우기가 힘들죠, 여러분. 자, 교재 보시면 여러분 우리 27조부터 나오고 있죠, 여러분. 27조부터 여러분 취득가정, 그 다음에 많죠? 보유가정, 많네요. 양도가정, 이걸 다 구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역시 요거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만 먼저 잡으시고요. 아닌 건 일반적으로 돌려버리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일단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농특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인지세, 네, 뭐 지방소비세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 그런데
농어촌 특별세나 부가가치세는 취득할 때도 발생하고 보유할 때도 발생하고 여러분 처분할 때도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인 이 세 가지는 농부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농부인은 뭐 할 때도 발생하고 취득할 때도 발생하고 보유할 때도 발생하고 처분할 때도 발생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인은 모든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 인지세가 문제예요. 요 인지세 같은 경우는 교수님마다 또는 어떤 저자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뭐냐면 인지세는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사람은 아니다. 인지세도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는 교재는 요 인지세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요. 요 인지세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지세도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 기출 문제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우리 교재에 인지세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언급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인지세가 왜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첫째,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대출을 받죠. 그러면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대출 나가면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저당권 설정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이에요. 또 우리 부동산을 양도 담보 제공할 때 양도 담보 제공 설정 계약서 쓰면 이것도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분류를 하면 인지세도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걸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우리 교과는 요 인지세가 빠져 있습니다만 저는 농부인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세는 약간의 교재마다 책마다 또는 선생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 학설에 따라서 주장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나 농부인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서는 지방교육세와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지방교육세는 여러분 취득하고 보유할 때는 발생하지만 처분할 때는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와 처분할 때는 발생하지만 취득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다 초점 맞춰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요 두 가지를 비교 정리해 두셔야 돼요. 요 두 가지를 꼭 비교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부가세에서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에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을 뭐 할 때는 처분할 때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면에 지방소득세는 취득할 때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보유할 때와 처분할 때는 발생한다라는 걸 여러분 꼭 좀 구분해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표시해 놓으시고요.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자, 우리 취득할 때는 세금이 뭐가 있죠, 여러분? 취득세. 그 다음에 취득할 때 등기를 하면 바로 뭘 내죠, 여러분? 등록 면허세 내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재산을 무상 취득하면 뭘 내죠,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를 내죠, 여러분. 저는 국세 14가지, 지방세 11가지 세금이 있지만 저는 정말 이거 한번 진하게 내고 싶은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아무나 하는 세금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상속세, 증여세 또는 상속, 증여 그럼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냐면 무상취득 이거는 여러분이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시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개념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무상 취득한 것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 바로 상속세, 증여세이기 때문에 얘들은 취득해놓은 당에서 부과되는 무슨 취득 여러분? 무상 취득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게 바로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죠? 재지종. 제가 이걸 워낙 강조를 하니까 어떤 수험생 주부님께서 그냥 저한테 와서 교수님! 교수님 때마다 내가 악몽을 꿔 그래요. 왜? 그랬더니 꿈속에서 나가고 나타났고 제가 그냥 재지종 그렇게 외치는데 꿈속에서. 그래서 꿈속에서 제가 나타난 분들은 꼭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내 꿈 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저를 꼭 꿈을 속에서 제가 나타나갖고 점지해 줍니다. 당신은 합격이야. 이렇게 점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합격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보유세, 재지종.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뭐죠, 여러분? 그쵸. 임대소득이죠. 자, 임대소득에서 부과되는 것이 바로 뭐가냐? 소득세. 그래서 바로 사업소득인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요. 법인일 때 당연히 뭐로 부과되냐면 법인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자, 부동산을 뭐 하면 처분하면 언제 무슨 소득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양도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양도소득자가 개인일 때 바로 사업행위가 아닐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면 당연히 뭐가 부과되냐면 법인세가 부과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를 물어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여러분 초점은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농부인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나머지 보유세 뭐 이러면 재지종. 그러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네 여러분. 볼까요? 자, 우리 국내 소재 부동산의 자 무슨 단계에서 여러분? 그쵸?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또 박스 열고 문제 나왔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죠. 과거에는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잘 안 나왔습니다만 요즘은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바로 2019년도 30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걸 물어봤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라고 했었죠. 농부인. 그러니까 당연히 농어촌 특별세 발생하죠. 그 다음에 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언제 발생한다 했죠? 여러분 취득과 보유 단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교육세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개인 지방소득세. 소득세죠. 그럼 우리 여기 지방소득세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 이것도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 자본시세 바로 소방분 지역 자본 바로 우리 어떻게 했죠? 여러분 재지종 이렇게 기억하셨죠? 그러면 당연히 재지종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부과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 되는 거죠, 여러분? 5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까불고 있어. 뭐 어려움이 있나 여러분? 별로 없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30조까지 관련된 내용이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